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알뜰하다와 구두쇠. 이 둘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구두쇠라고 부르지는 않으니까요. 이 한 끗 차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의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도 어떤 내용일지 함께 들어볼게요. 저는 작년에 막내딸까지 시집 보내고 노후를 즐겁게 즐길 고민하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첫손주가 벌써 유치원을 다니고 있죠. 첫째를 장가 보내는 날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늦둥이 막내를 시집 보내고 나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아이들 자리도 다 잡았을 거고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냥 우리 둘이 건강하면 다 된 것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웃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를 시집 보내고 우리 부부는 약속대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고향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죠. 남편과 저는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자란 국민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동네 곳곳에 추억이 많이 있었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사라져버린 것들이 많았죠.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살던 곳은 다행스럽게도 남아 있었는데 제가 살던 곳은 이미 없어지고 마트가 들어와 있더군요. 우리는 남편이 어릴 때 살던 집을 수리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진짜 조그맣게 밭도 하나 만들어두고 우리 반려견들 둘이 서리 녀석들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정착 준비를 마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저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죠. 음식 장사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헤매기도 했지만 시어머님에게 물려받은 손맛으로 자리를 차차 잡아 2호점, 3호점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간 운영했던 가게들을 적당한 사람에게 맡겨두고 내려가면 소일거리를 찾아서 여유롭게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답니다. 그렇게 노년은 평화롭고 안락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우리 장남이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집에 데려온 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연애는 뒷전이고 오로지 일에만 빠져 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자리를 좀 알아봐야 하나 싶어서 몇 번이나 슬쩍 물어봤지만 어물쩍거리면서 대답을 않더라고요. 남편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했지만 연애하는 녀석의 얼굴이 아니라서 확신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절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선자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바로 아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했으면서 이번에는 세상에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등산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다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만난 지는 6개월 정도인데 그냥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진지하게 결혼까지도 생각 중에 있다고요. 아들은 여자친구가 조금 짠순이 기질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어떤 여자든 상관없다고 했죠. 둘이서 서로 좋아하고 배려하고 함께 갈 자신이 있다면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곧 인사시키겠다고 말했을 때는 남편과 제가 더 긴장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한정식집을 예약했다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엄청 긴장한 얼굴로 예비 며느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는 우리처럼 긴장을 하긴 했지만 눈이 반짝이는 것이 엄청 똑부러지게 보였습니다.
왜 맏며느리감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첫인상부터 저는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어머니, 여기 음식 다 괜찮아요. 특히 잡채가 일품인데 좀 드셔보세요. 오빠가 아버님은 육회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접시에 덜어서 저희 앞에 놔주면서 맛있다고 드셔보라고 권하는 것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요. 첫인상이 좋아서 그런가 하는 행동이 다 예뻐 보였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집에 와서도 너무 마음에 든다고 칭찬 일색이었죠. 내가 예의도 바르고 참하더라, 싹싹하니. 저희 가족들은 다들 예비 며느리의 매력에 흠뻑 빠졌답니다. 아들 녀석도 싱글벙글해서는 상견례 자리를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했죠.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 어른들도 무척이나 사람이 좋아 보이셨어요. 금방 이야기가 잘 통했죠. 결혼 준비는 애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답니다. 우리 때와는 다르게 예물이고 예단이고 요즘 애들 사이에서는 간소하게 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몰 웨딩이니 뭐니 하면서 번잡스럽게 크게 결혼식을 하지도 않고 말이죠.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저희는 그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을 대로 하라고 했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아이들이 무탈하게 알아서 잘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행스럽게 사돈도 크게 따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아무리 애들이 알아서 하더라도 예물은 함께 보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저도 함께 갔답니다. 먼저 자식들을 결혼시킨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며느리한테 어지간한 보석 한 세트는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몇 가지 보석들을 추천까지 받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으로 갔는데 막상 보니까 뭔가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더라고요. 며느리에게 혹시 원하는 것이 있냐고 물었는데도 며느리는 무엇이든 좋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른 것이 무난하게 다이아몬드였는데요. 디자인도 다양해서 하나를 고르기가 힘들더라고요. 며느리는 한참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며 비교하더니 하나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쁘더군요. 어머님,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것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팔짱까지 끼면서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가격이 좀 있기는 해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기분이 좀 묘하더군요. 도대체 이 녀석은 결혼을 언제 하나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결혼식 내내 아들 내외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보낼 수 있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면 해외로 많이 다녀오는데 우리 아이들은 희한하게도 제주도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다 싶었는데 회사에 일이 있어서 길게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섭섭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면 되지 꼭 멀리 갈 필요 있느냐고 웃기만 했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이 인사를 하러 왔는데 아들의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화가 난 것 같은데 신혼여행 가서 싸웠나 싶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살짝 물었는데 새아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서 웃기만 했답니다. 네, 이상하게 아들과는 전혀 다르게 며느리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깊게 묻기 뭐해서 가만히 있기만 했죠. 아들은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좀 들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캐묻기가 뭐해서 그냥 넘어갔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둘 사이는 무언가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가 신혼집으로 저희를 초대해서 밥을 먹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죠.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잡다한 가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몇 가지만 있더라고요. 거실이 너무 썰렁하지 않냐? 소파라도 좀 있으면 낫겠구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요즘 애들은 집에 뭘 많이 안 둔다고 하잖아.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남편은 그래도 너무 집이 사람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사실 벽에 그 흔한 달력도 시계도 없는 것이 뭔가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취향이 그런가 보다 했죠. 식탁에는 여러 반찬을 정갈하게 준비했더군요. 이걸 다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웃더라고요. 남편도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세상에, 이걸 다 혼자 했단 말이냐? 별거 아니에요, 아버님. 요즘 인터넷에 조금만 쳐보면 다 나온답니다, 만드는 법. 그래서 금방 준비했어요. 저희 부부는 흐뭇한 마음으로 저녁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큰 걱정은 없겠다 안심한 순간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첫째에 대한 걱정을 덜어둔 채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손주들도 태어났고 둘째 아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둘째는 무슨 방랑벽이 있는지 한 곳에 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했는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와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결혼식도 크게 할 생각이 없어서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식사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데 요즘 그런 것도 있나 보다 했죠. 예비 둘째 며느리도 포함해서 다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큰 며느리의 새로운 면을 봤답니다. 둘째 결혼식에 첫째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겠느냐고 묻더라고요. 둘째는 당연히 사양했지만 첫째는 그래도 형인데 하나는 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양만 하지 말고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럼 세탁기랑 건조기 해줄까? 첫째의 말에 큰며느리가 눈을 크게 뜨며 첫애의 옆구리를 푹 찌르더군요. 첫애는 모른 척하면서 그 정도는 해줄 여력이 된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쳤죠. 저는 큰며느리 바로 맞은편에 앉아서 그런지 아가의 얼굴이 굳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잘 보였답니다. 결국 아들들은 자기들끼리 투덕거리더니 뭐라고 하나를 정하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먼저 둘째 애들이 나가고 첫애가 주방 정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결국 주방을 내어주고 거실에서 과일을 깎는데 접시를 잊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방으로 가는데 아이들 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그런 목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사근사근하고 다정하기만 하던 며느리의 목소리에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오빠,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게 얼마짜린 줄 알고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동생 결혼이야. 신혼살림에 그 정도 해주는 것도 무리야? 그리고 녀석이 거절했잖아. 자기들은 차라리 커피 머신 사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커피 머신은 무슨 땅 파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돈이라고. 두 아이들은 아까 결혼 선물을 가지고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돈. 그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되냐? 무슨 얘기만 하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
내가 이런데 너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럼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나서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둘 사이에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과 처음 결혼했을 때 뭐든 아끼고 아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색한 분위기를 풍기며 집에 가겠다는 아이들을 보내두곤 저는 아들과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걸어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외근 나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왔다고 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선 제가 들었던 사실에 대해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아들은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도 좀처럼 굳은 얼굴을 풀지 않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을 테니 일이 있었다면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아들은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연애할 때도 좀 짠순이 기질이 있기는 했었어요. 영화 보자고 해도 나중에 다 TV에서 한다고 돈 아깝다고 하고, 한 번은 연극 티켓이 생겨가지고 가자고 했는데 그냥 그 표 팔아서 그 돈으로 집에서 영화나 보자고 하는데, 진짜. 아들이 연애 시절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저는 귀엽기만 했습니다. 그런 돈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싶었죠. 원래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거야. 같이 살기 시작하면 다 그렇게 부딪히면서 사는 거지. 그런 거 다 털어놓고 맞춰 가다 보면 괜찮아져. 엄마 아빠는 뭐 처음부터 잘 맞았겠니? 다 그런 과정 겪는 거지. 아직은 다 그렇게 싸우고 풀고 하는 거야. 뭐 여기까지 와서 일러주고 그러냐 너는. 저는 결혼 초반에는 그랬던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어릴 때 동네에서 어울려 다녀 서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같이 사는데 안 맞는 것들이 어찌나 많은지.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싸웠기 때문에 아들 내외도 충분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근데 그래도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휴지 쓰는 것까지 간섭한다고요. 휴지도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 한 겹씩 나눠서 쓰라고 해요. 그러면서 대변 보고 나서는 꼭 네 칸만 써야 한다고. 그거보다 더 썼다고 하면은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아예 미리 딱 끊어두고는 몇 개인지 체크까지 한다니까요. 아들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하는데 저희 부부는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빈손으로 시작하다 보니 휴지도 칸수를 정해둔 적이 있었거든요. 며느리처럼 겹을 나눠본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그렇게 사용하는 애가 있는가 싶어서 놀라기도 했어요. 아들은 저희들을 보면서 이게 웃음이 나올 일이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그것 말고 뭐가 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물티슈였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물티슈를 한번 사용하고 나면 빨아서 다시 쓴다고 하더라고요. 위생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밤 8시가 되면 집안의 불을 일체 켜지 않았는데 그게 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는데 아들은 집에 와서도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며느리가 워낙 컴퓨터 켜는 것도 잔소리라 매번 그런 문제로 싸움이 된다고 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화를 내던 며느리도 밤 11시가 넘어서는 뭘 하는지 방을 환하게 밝혀두고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정신없이 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아들도 모르고 있었죠. 샤워를 할 때도 물을 받아서 쓰지 물을 틀어놓고 있으면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그치는 편이라 점점 숨이 막힌다고 한숨을 내쉬더군요. 듣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두쇠인지 아니면 알뜰하게 살림을 사는 것인지 조금은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떨떠름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껴서 딴 걸 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서 아들을 달래주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 와서도 아들의 한숨이 귓가에 계속 울리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들이 민감한 것인지 며느리가 도를 넘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는 것도 영 내키지 않았고요. 그 이후 한동안은 아들에게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서로 이야기해서 풀었나 보다 했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에 아들 녀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손주 녀석이 열이 너무 심하게 올라서 병원을 왔다고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열이 자꾸 오르고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오늘은 열이 39도를 넘어서 병원에 왔어요, 엄마. 진짜 내가 미치겠다고요. 애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비 아깝다고 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물수건만 해주고 있었다고요. 의사는 자칫하면 폐렴이 될 뻔도 했다는데 진짜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아프다는데 그렇게 하는 어미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저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아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그걸로 그제부터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데리고 가자는 아들과 별거 아닌 걸로 병원비 쓰지 말자고 하는 며느리 사이에 말이에요. 아들은 입원을 좀 해야 한다는데 저더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몰래 퇴원시킬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기꺼이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기가 아프다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싶으면서도 아들이 너무 확고하게 말하니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 도착하니 입원실에 아기가 링거를 꽂고 누워있더라고요. 그 얇은 팔에 바늘이 꽂혀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죠. 얼마 뒤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저를 보고 놀란 얼굴을 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했어요. 저는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얼버무리면서 별일 아니라고 하더군요. 의사를 보고 왔는데 집에서 쉬면 좋아진다고 해서 퇴원 수속을 밟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폐렴기가 있다고 하던데 무슨 퇴원이냐고 정말 의사 선생님을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정말이라고 하면서 짐을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의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손주의 상태는 괜찮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늦었다면 폐렴으로 크게 고생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3일은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온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며느리는 도끼 눈을 뜨고 의사에게 따져 묻더라고요. 3일이요? 아니 열도 내렸는데 무슨 3일이나 입원을 해요. 멀쩡하기만 한데. 애기 어머님, 지금은 막 처방을 한 상태라서 열이 내린 것처럼 보여도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긴 뭘 봐요. 괜히 병원비 더 받아내려고 수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멀쩡하니까 빨리 퇴원시켜주세요. 당장. 의사와 간호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며느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면역력도 떨어졌는데 무슨 퇴원이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며느리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지 소리까지 질러가며 따져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밖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병실을 기웃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 앞을 막아서면서 괜찮아질 때까지 입원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절대 퇴원은 무리라고 하시면서 병실을 나가셨죠.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며느리를 붙잡고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아프다는데 병원 하루 이틀이 뭐 어떻다고 거기서 그렇게 소란을 부리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병원비가 어디 한두 푼 하나요? 거기다 6인실 없어서 지금 4인실 쓰고 있잖아요. 그럼 비용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어디 그뿐이에요? 병원식도 양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비싸기만 비싸잖아요. 그냥 집에 데려가서 그만. 너는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니? 그 병원비가 애 건강보다 더 중요해? 저러다 더 탈라면 네가 책임질 거니? 며느리는 끝까지 그럴 리가 없다며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약 먹이면 금방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저는 병원비가 그렇게 걱정이면 내가 낼 테니 그만 좀 하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아프면 일찍 병원에 데려가란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뒀다가 더 큰일이 될 뻔했다고 말이죠. 며느리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보는 제 입장에서는 찜찜하기만 했습니다. 사흘 뒤 병원에서는 퇴원해도 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퇴원 수속을 하고 병원을 나설 때까지도 병원에서 괜히 돈을 더 받으려고 입원을 연장시켰다고 툴툴거리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했던 충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구나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큰아들 내외를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나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있던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아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는 씩씩대고 있었죠. 갑자기 무슨 일이라고 묻는 저희에게 아들은 이번에야말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화를 내었어요. 그러더니 최근에 며느리가 어린이집 엄마들과 사이가 나빠진 것 같다고 한동안 집에서 계속 짜증을 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무슨 이유인지 물었지만 며느리는 전혀 짚이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아들은 엄마들 사이에서 겉돌다가 아이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아주 우연한 기회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한 아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같이 있던 아주머니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 집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5층 진짜 너무하지 않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뻔뻔하게 같이 밥 먹다가 귀신같이 사라진다니까? 돈 낼 때만 되면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난 그것보다 어린이집 행사에 자기만 쏙 빠지는 거 난 그게 더 기분 나빠. 내 말이 그러면서 참여한 척하면서 이래저래 말도 많고 애들은 착한데. 난 이번에 그냥 좀 정 떨어졌어. 한마디 했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완전 눈 뒤집혔던데 봤어? 아들은 엄마들끼리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둘째치고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들이랑 싸운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엄마들을 양아치 취급하면서 비꼬는 바람에 더 일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고 해요. 아들은 전말을 다 알고 나니 부끄러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돈귀신 붙었다고 수군거려요. 어린이집 행사에 돈 한 푼 보태는 일 없고 자기들끼리 모아서 뭘 하려고 하면 이름만 슬쩍 올려놨으면서 유세는 다 떤다고. 정작 하는 것도 하나 없이. 그런 엄마 밑에서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 하는데 제가 진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이래도 참아요? 저는 흥분한 아들을 달래면서 며느리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고 말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이번 일로 애들이 또래들과 노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안 그래도 놀이터에 가면 친구들이 잘 놀아주지 않는다고 울상인데 이런 일 때문에 아니냐고 한숨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은 알뜰하게 아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 전 우연하게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어들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맡겨둔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직접 봤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끼고 아낀 돈으로 며느리가 산 것이 고작 비싼 향수라니.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고 여겼죠. 아들 역시 그런 점이 자신을 더 화나게 한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갈 일이 있어 올라가는데 잠깐 집에 들려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밭에서 가꾼 것들을 조금 챙겨서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은 휑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몇 개와 두세 권의 책이 있었죠. 며느리는 아이들은 아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서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건물에 관련되어 문제가 좀 생겨 확인차 올라왔다고 한 저는 어린이집 엄마들과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금세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삐죽거렸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오빠도 참. 그걸 어머님한테까지 이야기하다니 진짜 걱정도 사서 한다니까요. 그 엄마들이랑은 평생 볼 사이도 아닌데 뭐하러 분위기 맞추겠어요. 모여서 뒷담 하나 까는 못된 아줌마들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너는 말을 해도 어떻게 그게 아무 일도 아니래. 엄마들끼리 어색하면 애들한테도 영향이 갈 텐데 벌써 애들이 겉돌고 있다며.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잘 안 놀아주려고 한다며. 걱정스러운 제 목소리에도 며느리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당했어요. 오빠가 그래요? 진짜 별 얘기를 다 하네. 그게 뭐 어때서요? 놀아주는 친구 없으면 집에 있으면 되죠. 빨래거리 안 생기고 좋네요. 요즘 물세, 전기세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세제도 아낄 수 있고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애들 생각은 안 해? 아직 친구 좋아하고 놀기 좋아할 나이에 눈치 보고 다닌다는데 너는 아무렇지가 않아? 까짓 거 어린이집이야. 바꾸면 그만이죠. 저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냐고 화를 냈지만 며느리는 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말투에 저는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손주들이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가방도 벗지 않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방금까지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며 올라왔던 화가 단숨에 녹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우리 강아지들 잘 다녀왔냐며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옷이 좀 이상했어요. 남자아이들이라 장난이 심해 옷이 금방 더러워진다고 하더라도 좀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중간중간 구멍도 나 있었고 전체적으로 낡았다는 인상을 확 받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옷을 살펴보는 것을 눈치챈 며느리는 물려받기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구멍난 부분은 기워 입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면 금방 엉망이 될 텐데 하나 사서 입히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어요. 며느리는 애들이 금방금방 자라는데 돈 아깝게 옷에 왜 돈을 들여 사느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면 또 여기저기 구해서 입히면 된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좀 씻겨야겠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벗어둔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지퍼가 고장이 났는지 제대로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겨우 열었더니 가방도 물려받기를 한 모양인지 내부가 여기저기 덧댄 흔적이 보였어요.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옷장 하나, 책상 하나, 책상으로 쓰는 것인지 좌식상이 하나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보았어요. 눈에 익은 몇 벌을 제외하고는 누가 봐도 물려받은 것이 명확할 정도로 얼룩해진 옷들 뿐이었습니다. 책장의 책들도 상태는 거의 비슷했어요. 책을 뽑아 넘겨보면 내부가 제대로 된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곳곳에 찢어지고 낙서가 가득하게 되어 있어 글자는커녕 그림도 온전히 볼만한 것들이 없었죠. 책장 아래에는 장난감 바구니가 들어있었는데요. 그 안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년 둘째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 보내준 로봇과 블록을 제외하고는 찌그러진 종이컵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하고 막혔어요. 때마침 화장실에서 며느리와 애들이 나오더군요. 애들 보는 책이 왜 다 이 모양이냐? 이래서 글자는 보이겠니? 그림은 어떻고? 다 찢어지고 낙서되어 있고 이거 애들이 이랬냐? 어떻게 죄다 멀쩡한 것이 없어? 어차피 아직 글자 몰라요. 그림만 대충 보면 그만인데 아무거나 보면 되죠. 돈 아깝게 책을 왜 사요? 나중에 글자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그리고 유치원에 책 많아요. 저는 아무리 애들이 어려서라고 하지만 책을 보면서 뭐라도 하나씩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이런 책은 내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리긴요. 이거 주워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깝게 왜 버려요. 멀쩡하기만 한데. 진짜 어머님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잔소리세요. 애기 아빠가 뭐라고 고자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오바예요. 어떻게 나이를 들수록 투정만 내는지. 아휴. 며느리는 혀를 차면서 어머님이 자꾸 받아주시니 더 그러는 것 같다고 원망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해서 며느리에게 향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아깝고 아껴야 써야 한다고 했으면서 그 돈으로 명품관을 다녀오냐고 말이죠. 물론 며느리는 딱 잡아댔습니다. 자기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말하면서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명품관에서 향수를 사고 나오는 모습을 아들이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놀란 얼굴을 하더니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이미 언성이 높아진 저는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돈이 아깝다고 하더니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거냐? 애들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서 너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깝고 그래? 어? 그게 어때서요? 저희 집 살림 제가 뭘 하든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그러려고 아꼈고요. 문제 있어요? 며느리는 정말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면서 제게 따졌습니다. 저는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서 명품관에 다니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이죠. 한술 더 떠서 왜 제가 자기 집의 일에 간섭을 하는지 기분이 나쁘다고까지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는 계속 제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소득도 없이 집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제 마음을 막내에게 털어놓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막내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이 온몸을 흔들고는 제게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엄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 좀 심해. 그거 병이야, 병. 이번에 결혼할 때 첫째 언니 진짜 너무하더라고. 내가 뭘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5만 원 봉투는 너무하지 않아?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하면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는 시아버님 혼자 계시다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었거든요. 사돈께서 아무것도 필요 없이 신혼방만 꾸며서 들어오라고 하셔서 정말 신혼살림 하나 없이 침대, 옷장, 화장대 딱 이것만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서 여동생 결혼하는데 해줄 게 없다고 하면서 신혼여행이라도 잘 다녀오라고 돈으로 줬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 싶었죠. 막내는 신혼여행 비용을 준다고 하더니 그것도 다 둘째 언니가 챙겨줬다고 말하며 첫째는 5만 원이 든 봉투를 준 것이 끝이라고 하더군요. 둘째 언니가 그러던데 신혼여행 들어가는 비용 딱 절반씩 내기로 이야기했는데 날짜가 되도록 소식이 없어서 급한 마음에 언니가 다 한 거래.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깜빡했다고 하면서 이미 지난 거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입을 싹 닫았다는 거야. 진짜 너무하지 않아? 둘째는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니었지만 첫째의 행동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둘째 언니 선물만 챙겨왔는데 그걸로 한 소리 듣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동서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지는데 막내가 어이가 없어서 자기도 솔직하게 신혼여행을 준비해 준 것이 고마워서 선물을 샀다고 말했지요. 저대는 그렇게 따지면 자신도 잘 다녀오라고 돈을 들이지 않았냐고 하는데 막내가 거기에서 금액까지 이야기하기엔 너무 쪼잔해 보이는 것 같아 그냥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말을 안 했냐고 했더니 막내가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봤자 시어머니인 제가 나서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구나 싶었어요. 막내는 첫째 언니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다 오빠 못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설마라고 생각하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제게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각방을 쓴 지도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지 않은 날이 더 많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우선은 생각을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말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남편에게도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들의 의사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겨울이 되었죠. 올겨울은 유난히도 난방비가 온 나라를 시끌시끌하게 하더라고요. 고향에 내려온 저희 집도 난방비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딸이 인터넷에서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을 찾아 몇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유용했어요. 그 와중에 문득 첫째 아들 내외는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죠. 돈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며느리가 어떻게 하고 있으려나 걱정이 되었답니다. 또 싸운 것은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서울 갈 일이 생겼기에 아들 집에 하루 자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불편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저는 모르는 척을 하고는 약속된 날에 서울로 향했죠. 그날은 평소보다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TV며 라디오며 연일 최저 기온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을 정도였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발바닥이 닿자마자 깜짝 놀랄 정도로 바닥이 차갑더라고요. 보일러를 보니 희망 실내 온도를 19도로 맞춰두고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를 바라보며 이게 뭐냐고 물었죠. 외부랑 내부 온도 차이 많이 나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오신다고 좀 높였는데 많이 추우세요? 그럼 슬리퍼라도 신으시던가요. 며느리는 슬리퍼를 꺼내주면서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너무 추운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슬쩍 아이들 방도 가봤는데 그곳은 온도가 더 낮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 방이 이게 뭐니? 어차피 거실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뭐하러요. 잘 때나 방에 들어가죠. 며느리는 별것 아니라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거실 바닥도 만만치 않았기에 이렇게 추운데 애들이 거실에서 지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죠. 아이들은 털조끼까지 입고서는 거실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두터운 이불을 깔아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위에 앉았지만 여전히 냉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아이들도 추운지 자꾸 꼼지락거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아이들 발을 만져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손이 따뜻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아이들에게 춥지 않냐고 물었죠. 아이들은 며느리가 있는 주방을 흘겨보면서 솔직하게 대답하면 엄마가 화를 내니까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 제 속에서도 슬슬 화가 치밀러 올랐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보일러 온도를 높였죠. 곧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오더군요. 누구야? 누가 보일러 올렸어? 내가 그랬다. 애들 춥다고 바들바들 떠는데 그럼 그대로 두니? 며느리는 이 정도 추위에 얼어 죽을 사람 없다며 다시 보일러를 내리더군요. 저도 질세라 다시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세요? 보일러 왜 자꾸 손대시는 거예요? 너는 어미라는 작자가 지 새끼들 저렇게 춥다고 앉아있는 게 보이지도 않니? 이 정도로는 안 죽어요. 난방비가 얼마나 비싼데 보일러를 막 트세요. 뉴스도 안 보세요? 이러다 감기라도 들면 애들 아프게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는 애가 어떻게 된 게 돈밖에 모르니?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저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애들이 놀랐는지 할머니를 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이들을 품에 안고는 괜찮다고 다독였죠. 며느리는 울음이 터진 아이들은 보지도 않고 이번에는 보일러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진짜 노망 났으면 얌전히 집에나 계시던지. 여기 와서 무슨 행패세요? 노망? 너 지금 노망이라고 했니? 어른한테 그게 할 소리야? 제가 벌떡 일어나 가까이 다가가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예 저를 밀치더라고요. 바닥으로 넘어진 저는 화가 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손주들은 그런 제게 와서 매달리며 더 큰 소리로 울었죠. 며느리는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애들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들은 겁을 먹고는 울음을 참아가며 제 등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누구한테 큰 소리야? 어른을 밀치고는 애들한테 소리는 왜 질러? 다치셨어요? 아니잖아요.
다치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얌전히 계시다가 가시라고요. 아, 진짜 기운 빠져 진짜.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것 같은 욕을 참으며 손주들에게 이불을 둘러주었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이들은 싸우냐고 물었지만 저는 나쁜 일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각방을 쓴다던 아들의 말대로 안방에서 핸드폰을 하던 며느리가 침대에 기대서 저를 힐끗 보고는 자기 하던 일을 하더군요. 저는 당장 일어나서 짐을 싸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됐다. 그냥 네 짐 챙겨서 당장 여기서 나가. 당장! 진짜 노친네가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제 집인데 제가 어딜 가요? 어머님 자꾸 이러실 거면 그냥 가세요, 좀. 진짜 사람 성가시게. 네 집? 여기 네 집이 어딨어? 여기 내가 너희한테 해준 집이야. 내 집이라고. 그러니까 썩 꺼져! 며느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시집 올 때 해준 집이면 자기들 부부 집인 거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에는 며느리 옷들이 한가득이었죠. 아이들 옷은 그렇게 여기저기 구멍난 곳을 기워 입혔으면서 며느리 옷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옷들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택도 뜯지 않은 새 것도 있었죠. 저는 옷을 한꺼번에 쓸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있던 큰 캐리어도 함께 꺼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노망났나? 왜 이러세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이것들 다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날뛰는 며느리는 보지도 않고 옷장에 있는 것들을 다 꺼냈습니다. 아들이 봤다고 하던 향수들도 상자째 그대로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혹여나 향수를 던지나 싶었는지 제게 달려들어 상자를 빼앗아 품에 안았습니다. 여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너희한테 집 준다고 했지. 그게 너희 명의라고는 안 했다. 그러니까 여기 내 집이라고. 며느리는 거짓말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 명의가 누구냐고 물었죠.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 명의라고 답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지금 들어오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 알았으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죠. 꼼짝도 않는 며느리를 대신해서 저는 캐리어에 옷을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제 다리를 붙들고 늘어져서는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머니 진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모질게 뿌리치면서 더 큰 소리 나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죽어도 못 나간다고 버티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뒤로하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안 된다고 못 나간다고 난리였지만 저는 단호했죠. 곧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장 며느리를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당장 친정에 데려다주고 오라고 했죠. 아들은 눈물범벅이 된 아이들을 보더니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집이 조용해졌어요. 고요해진 집에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칭얼거리던 애들을 따뜻하게 데운 방에 눕혀 재웠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라니요. 저는 낮에 일을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아들은 막상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망설이는 것이 보였어요. 엄마 없는 아이들을 만들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아이들을 아예 제가 데리고 내려가도 되고 그게 불편하면 남편과 의논해서 다시 서울로 옮겨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며느리를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죠. 아들은 잠깐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따로 며느리를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찾아오거든 제가 만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다음 날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나타난 손주들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제 이야기에 화를 참지 못했어요. 다 필요 없으니 그냥 여기서 키우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아들은 좀처럼 소식이 없더라고요. 여기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손주들을 데리고 가서 장난감과 책을 사주는 것이었죠. 옷도 새로 사입혔고요. 그날 아이들의 방을 본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손주들은 엄마가 보고 싶단 소리를 한 번 하지 않고 매일 신나게 놀았어요. 갑자기 데려온 것이라 혹시나 엄마를 찾으면서 우는 것 아닐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었거든요. 슬쩍 엄마 이야기를 물어도 엄마는 화만 내서 무섭다고 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정리 중에 있다는 짤막한 문자를 받고 모든 것이 정리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짜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마당에서부터 싹싹 빌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급하게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냈죠. 아이들 소리가 들리자 며느리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러는 것이 잘못을 비는 것인지 아이들을 가지고 제게 위협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마치 아이들 들으라고 외치는 것 같았거든요. 진짜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그럼요. 잘못했어요. 무조건 다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 필요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 서류 제출하고 양육권이든 친권이든 모든 것을 바라지 말라고 했죠. 제가 고집스럽게 나가자 며느리도 돌변해서 동네가 떠나가라 외치더라고요. 돈 좀 있다고 이렇게 업신여겨도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도 하는데 기어코 자식을 이혼시키고 그럼 당신 자식은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없는데? 당신 아들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 남편은 지금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서 금방이라도 뛰쳐나가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죠. 저는 며느리에게 세상 사람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절대 너희 부부는 이혼시키겠다고 못을 박았답니다. 자꾸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까지 했죠. 며느리는 사람들 보이는 낌새가 보이자 더 난리를 치며
마당에 드러누웠어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을까요?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며느리는 마당에 있는 장독대를 돌로 찍어대더니 그 길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깨진 장독대를 보면서 며느리를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랬죠. 그날 오후 저는 며느리가 찾아온 일을 아들에게 전했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들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믿었더라고요. 거기다 사돈 어른들도 나서셔서 2번 다시 이런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하시니 생각이 흔들리는 것도 당연했죠. 그럼에도 아들이 확답을 하지는 않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자책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끝을 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양육권과 친권은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말이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합의 이혼이 되지 않아 이혼 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며느리 쪽에서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거든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돈이 목적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놀랐던 것은 따로 있었답니다. 바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도 친권도 어느 쪽도 갖고 싶지 않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먼저 사인을 한 것이 바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류였다고 해요. 역시나 엄마가 될 인간은 아니다 싶었죠. 그렇게 자기만 아는데 무슨 엄마라고. 솔직히 며느리가 집 이야기를 했을 때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준다고 해도 상관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아직도 주정 중에 있답니다. 곧 판결이 난다고는 하는데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2번 다시 우리 아들과 손자들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로 사람을 잘못 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제대로 알게 되었답니다.